우리는 정말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22살, 일본의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그녀는 그날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어느 강의실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한 청년의 용기 있는 진실 찾기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온 사토 아카네라고 해요. 22살. 그저 평범한 여대생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경험을 통해 나누고 싶어요. 도쿄 시부야의 작은 아파트. 그곳이 제 고향이에요.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일본의 중산층 가정이었죠. 아버지는 전자회사에서 일하시는 평범한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TV를 보고 가끔 동네 라멘집에 가는 게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 문화를 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 마코가 들려준 K-팝이었죠. 신나는 비트와 멋진 퍼포먼스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친구들과 댄스 동아리를 만들어서 K-팝 커버 댄스도 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한국 드라마까지 보게 되었어요.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태양의 후예는 물론 최근에는 영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주말마다 친구들과 모여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카네, 요즘 한국이 참 대단하지 않니?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K-팝은 물론이고 화장품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 일본을 뛰어넘고 있어. 아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궁금증이 들었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 속에서 한국은 가난하고 뒤처진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까? 고등학교 3학년 세계사 수업에서 동아시아 근대화 과정을 배우던 중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발전상을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배우는 이 역사가 정말 전부일까? 의문이 몰려왔습니다. 선생님, 한국과 중국은 그때 어땠나요? 그건 다음 시간에 간단히 다루도록 하죠. 하지만 그 다음 시간에도 그 이후에도 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어요. 교과서에는 몇 줄의 설명만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역사를 공부해보자고. 와세다 대학교 역사학과에 진학한 건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죠.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책을 읽었고 수업마다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필기를 했어요. 교수님들께 인정받아 학과 수석을 했고 그 덕분에 저는 교환학생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그곳은 제 꿈의 학교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들이 가르치는 곳이자 전 세계의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배움의 전당이었죠. 2021년 9월 처음 영국에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800년의 역사를 품은 고딕 건축물들, 끝없이 펼쳐진 초록 잔디밭,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캠강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마치 해리포터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이곳에서 제가 공부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영국 학생 에밀리였죠. 그리고 옆방의 소민 언니도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우리는 금방 친해졌답니다. 특히 소민 언니와는 취향도 비슷했고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더 가까워졌죠. 언니, 저 한국 드라마 정말 좋아해요. 특히 도깨비는 최고예요. 어머, 진짜. 근데 아카네, 너 발음이 정말 예쁘다? 정말요? 제가 독학으로 배웠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유학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요.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가을은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죠. 단풍이 물든 캠퍼스를 걸어가며 전날 밤 읽었던 수업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어요. 동아시아의 현대사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째였으며 저는 늘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필기하던 모범생이었죠. 킹스 칼리지의 고풍스러운 강의실에 앉아있노라면 커다란 아치형 창문 너머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에메랄드빛 잔디밭 위로 영국의 가을 햇살이 비치고 그 너머로 웅장한 성당의 첨탑이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앞쪽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은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평가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와세다 대학교에서도 최고 성적을 받았던 분야였으니까요. 먼저 자발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배워온 대로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제 생각에는 그 시기가 단순히 부정적인 면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철도와 항만이 건설되었고 근대적 교육 시스템도 도입되었잖아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 그 경험을 조선에 전파한 거죠.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근대화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배웠는데요.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평소 제 옆자리에 앉던 소민 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사토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민 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동안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죠. 우리 할아버지는 17살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셨어요. 홋카이도 탄광에서 하루 12시간씩 강제 노동을 하셨대요. 탄광 붕괴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일본어 사용을 강요당하셨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대요. 창씨개명이요. 그걸 근대화의 기반이라고요? 순식간에 교실은 두 편으로 나뉘었어요. 제 옆자리의 켄지가 먼저 제 의견에 동조했죠. 그래도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잖아요. 우리도 서구, 열강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요. 그러자 중국인 유학생 리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대적 상황이요? 그럼 난징에서 2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한 것도 시대적 상황인가요?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셨어요. 의사였던 분이 길거리에서 일본군의 총검에 맞아 돌아가셨대요. 임신한 여성들을 총검으로 찌르고 갓난아기들을 베어버렸다는 게 시대적 상황인가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교실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들도 하나둘 발언하기 시작했죠. 필리핀의 마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고향 마을에는 아직도 할머니들이 계세요.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들이요. 그분들은 아직도 악몽을 꾸신대요. 14살, 15살의 나이에 끌려가서요. 말레이시아의 아이샤도 일어섰습니다. 일본군이 점령했던 모든 곳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어요.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계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다고 해요. 제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죠. 수업이 끝나자마자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도록 자료를 찾아봤죠. 강제징용, 위안부, 난징 대학살, 문화재 약탈. 책장을 넘길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창밖으로 보이는 케임브리지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큰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엉망이었죠. 도서관을 나오는 길에 우연히 소민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 미안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괜찮아. 아카네. 내가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 우리는 왜 이런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서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들은 저를 더 큰 충격 속으로 밀어 넣었죠.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단순한 승리의 역사가 아니었더군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731 부대의 존재였습니다. 중국 하얼빈에 설치된 이 부대는 방역급수부대라는 이름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생체 실험을 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실험들의 자료를 읽다가 몇 번이나 구역질이 났어요. 아카네, 많이 힘들어 보여. 어느 날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에밀리, 너는 독일의 역사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물론이지. 우리는 독일의 사례를 많이 공부했어. 그들은 나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걸 교육에 포함시켰잖아. 그런데 우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에밀리가 저를 안아주었죠. 그때 문득 궁금증이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 시절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저는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전쟁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카네, 할아버지는 중국 남경에 있었단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성들과 아이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꾼단다. 할아버지의 고백은 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 역사의 일부였던 거예요. 다음 날 케임브리지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소민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직접 보고 듣고 싶어요. 소민 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래. 방학 때 같이 가자.
내가 안내해 줄게. 그렇게 한국 방문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어요. 도서관으로 돌아와 동남아시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죽음의 철도,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대학살, 베트남의 대기근, 1940년대 인도네시아에서는 로무샤라는 이름으로 강제노동이 자행되었다고 해요. 최소 4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동원되어 그중 절반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1945년 대기근이 있었죠. 일본군이 쌀을 강제로 수탈하면서 200만 명에 가까운 베트남인들이 굶어 죽었대요. 자료를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는 대동아국 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거구나.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사실들을 지금까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수업 중에 저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의 현행 역사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한류는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계속 과거의 잘못된 역사관을 고집하고 있죠. 스미스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고 이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죠. 그들의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이를 극복한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교과서는 여전히 과거를 미화하거나 축소하고 있어요. 독일이 나치의 과오를 인정하고 교육에 포함시킨 것처럼 일본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아카네 씨,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실제로 한국은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고 K-팝과 드라마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런 놀라운 성장은 과거를 잊지 않고 이를 교훈 삼아 미래로 나아간 결과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알아버린 걸요. 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요. 한국의 발전은 우리가 주장하던 식민지 근대화론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 것 같아요. 방학이 되면 한국에 가서 그들의 눈부신 발전상도 보고 아픈 역사의 현장도 직접 보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2023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은 끝없이 펼쳐진 야경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나라가 이제 제 눈앞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쏟아지는 한글들, 은은하게 울리는 K-팝 음악과 공항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디지털 스크린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그동안 미디어로만 접하던 한국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철도와 연결된 교통체계였어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지향적인 모습의 첫 인상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카네, 이쪽이야. 소민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기 봐, 송도 신도시야. 완전 스마트 시티로 설계된 곳이래. 바다를 메워 만든 도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미래지향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일본의 어떤 도시보다도 더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남역 근처의 호텔에 짐을 풀고 나왔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너무나 활기찼습니다. 언니,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사람이 많네요? 여기는 원래 일에 24시간 문 여는 가게도 많고 배달도 새벽까지 되지. 역시나 거리마다 세련된 카페들과 첨단 기술을 적용한 매장들이 즐비했어요. 지하철역에서는 완전히 투명한 스크린도어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LED 광고판이 가득한 빌딩들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고요. 저기 봐, 저게 롯데월드 타워야.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란다. 우와, 도쿄 스카이트리보다 더 높아 보여요. 하지만 다음 날 우리의 일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소민 언니가 서대문영무수역사관으로 저를 데려갔거든요. 이곳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당하고 돌아가신 곳이야. 차가운 벽돌 건물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전시실에는 당시 사용된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좁은 감방과 고문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여기는 유관순 열사가 계셨던 감방이야. 18살이었다면서요. 맞아. 나보다도 어린 나이였지. 오후에는 용산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었어요. 나는 14살이었다. 꿈도 많았던 소녀였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에는 완전히 다른 풍경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는 젊은이들은 물론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한 스터디 카페와 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인 편의점까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신기하지? 이게 바로 요즘 한국이야. 네. 너무 놀라워요. 일본보다 더 발전된 것 같아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만든 홍보관도 둘러봤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기술까지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기술들이었죠. 밤에는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끝없이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죠.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보면서 과거 우리가 주장했던 식민지 근대화론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깨달았습니다.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더 이상 예전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사실은 가해자의 논리였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자 일본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켄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카네, 너 갑자기 왜 그래? 한국에 다녀온 뒤로 완전히 달라졌어. 수업이 끝나고 켄지가 따지듯 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맞아, 달라졌어. 우리가 배워온 역사가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알게 됐거든. 내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 SNS에도 제 생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여행 사진과 함께 가볍게 시작했죠. 첨단 기술과 발전된 모습들,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들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극우 성향의 사람들로부터 악성 댓글이 달렸어요. 매국노, 넌 일본인이 맞아? 한국에 세뇌당했네. 하지만 놀랍게도 점점 더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가 배운 역사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어느 날 일본의 한 온라인 매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역사 인식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아카네,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구나. 사실 아빠도 늘 의문이었어. 우리가 배운 역사가 진실일까 하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지. 어머니도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거야. 힘들겠지만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2024년 봄,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전공은 동아시아 현대사와 평화교육.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첫 학기 시작하자마자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온 거였어요. 사토 씨의 SNS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접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300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불과 몇 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아 보였어요. 그들도 저처럼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겠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은 숨을 한번 내쉰 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가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가 케임브리지에서 겪은 일들, 한국에서 본 것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었어요. 질문 시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전쟁 때 중국에 계셨대요. 늘 우울해하시는데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더 찾아보고 싶어요. 특강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청소년 역사 동아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민 언니가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카네, 우리 한일 청년 역사 대화 프로젝트를 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에는 양국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날카로운 분위기였지만 차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는 점점 커져갔으며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베트남의 청년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나라에서 배운 역사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하면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토론했어요. 물론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답니다. 일본의 우익 세력은 여전히 강하고 교과서 개정은 쉽지 않은 일이죠. 때로는 두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진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박사과정에 진학할 예정이랍니다. 동아시아 평화교육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일본의 교육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싶어졌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우리 세대는 분명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그 변화는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